Blow, winds, and crack your cheeks. Rage! Blow, you cataracts and hurricanos. Spout till you have drenched our steeples, drowned the cocks.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는 지금까지도 최고의 극작가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가 쓴 희곡이나 시,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는 서구 문화의 정수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현재에도 살아있습니다. 400년이 지났지만 그를 능가한 이는 없었죠. 그의 언어는 여전히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Life's but a walking shadow, a poor player that struts and frets his hour upon the stage and then is heard no more.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인간의 경험과 내면 세계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를 살았던 그 자신의 삶은 신비에 쌓인 채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죠.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살던 시대는 영토 확장과 전쟁, 탐험, 그리고 발견의 시대였습니다. 영국은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었죠. 엘리자베스 1세는 단호하고 명확한 이상을 갖고 영국을 번영의 절정기로 이끌었습니다. 그 당시는 영국에서 아마 처음으로 영어에 대한 자부심을 갖던 때였을 겁니다. 바로 그때 셰익스피어라는 천재가 태어났던 것이죠. 셰익스피어는 1564년 봄에 태어났습니다. 스트래퍼드 어폰 에이번 시내에 있는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서 4월 26일 세례를 받았죠. 교회 명부에 적힌 그의 라틴어 이름은 윌리엘무스 필리우스 요하네스 셰익스피어였습니다. 당시엔 세례식을 생후 3일째 날에 했으니 셰익스피어는 성 제오르지오 날에 태어난 것이죠. 그가 태어난 해 스트래퍼드엔 심각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다 목숨을 잃었죠. 죽은 자들의 이름은 이런 16세기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교회 명부의 여백에는 이렇게 라틴어 메모가 있죠. 해석하자면 여기서 역병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사망자 수는 7월과 8월로 갈수록 더 많아져요. 9월엔 그 수가 가장 많았죠. 그해 연말이 돼서야 전염병이 사라졌어요. 셰익스피어가 살아남은 건 가히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존과 메리 부부의 세 번째 아이이자 장남이었습니다. 두 누나들은 어렸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났죠. 셰익스피어는 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처음 학교 갈 때는 아주 번창했지요. 아버지 존은 스트래퍼드로 오기 전에는 근처에 있는 스니터필드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제법 큰 농사를 짓다가 이사를 온 뒤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존 셰익스피어는 장갑과 가죽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영리했던 존은 사채업과 모피 무역을 통해 돈을 벌어 지방의 유력 인사가 됩니다. 결국 스트래퍼드시의 치안관까지 오르죠. 윌리엄의 어머니 메리는 활달하고 지적인 여성으로 윌무코트의 농가 출신이었습니다. 어린 윌리엄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 신앙심이 아주 깊었습니다. 당시 시골 사람들은 여름에는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고 겨울에는 5시에 일어났습니다. 셰익스피어도 그때 일어나서 부드러운 전과 풀을 이용해서 세수와 양치질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버지에게 아침 인사를 하며 세수를 잘했나 검사를 받았죠. 목요일에는 아버지와 함께 장에 갔습니다. 아니면 학교에 가서 몇 시간씩 수업을 받았죠. 존 셰익스피어가 시에서 차지한 지위 덕분에 윌리엄은 학교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길고 아주 어려웠죠. 셰익스피어는 영어를 라틴어로 또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학교에서 고전 작품이라 라틴 문학을 많이 읽었어요. 예를 들어 오비드의 변신 얘기는 셰익스피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였죠. 아마 8살쯤 됐을 때 실제로 라틴어로 말을 했을 겁니다. 라틴어로 말하지 않을 때는 매를 맞는 게 학교의 규칙이었죠.
우리는 오비드라고 하면 아주 지루한 고전 작가로 느낍니다. 고전이라고 하면 재미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오비드는 흥미진진한 작품을 써서 셰익스피어의 마음에 폭력과 낭만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심어주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로마 위인들의 생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영향력이 보이는 작품에는 줄리어스 시저나 앤토니와 클레오파트라, 코리 올라누스가 있죠. 셰익스피어가 극장에 처음 흥미를 느끼게 된 건 해마다 스트랫퍼드를 찾아오는 유랑극단 때문이었죠. 유랑극단은 선술집이든 시장판이든 상관없이 연극과 노래를 선사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어릴 적 근처 캐닐워스 성에서 성대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캐닐워스는 레스터의 백작이자 처녀 여왕 엘리자베스의 구혼자인 로버트 더들리경의 성이었죠. 더들리경은 여왕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연극이나 음악, 춤을 볼 수 있는 축제를 마련했던 겁니다. 당시의 윌리엄의 나이는 11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축제는 워낙 유명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당연히 존도 윌리엄을 데려갔겠죠. 이런 행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런 유년의 기억 덕분에 셰익스피어가 희곡을 쓰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한여름밤의 꿈에도 오베론이 성에서 벌어진 화려한 축제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셰익스피어는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무역 사업이 갈수록 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이죠. 이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사라진 세월이라고도 하죠. 셰익스피어의 학창시절 말기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주장은 14살, 15살쯤 학교를 관두고 아버지의 장갑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연습생이 되었을 거라는 거지요. 쇼털이라는 이웃 마을에는 후에 셰익스피어의 아내가 될 앤 해서웨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앤은 셰익스피어보다 8살이 많았고 셰익스피어가 18살 때 그의 아이를 가졌죠. 그들은 서둘러 1582년 11월 28일자로 된 혼인 허가서를 받았고 6개월 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교회 재판소에서는 셰익스피어 부부에게 혼전 성행위에 대해 죄를 물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하얀 천을 입고 교회 안에 서서 전체 신도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죠. 셰익스피어 부부에게만 민망한 일이 아니라 가문 전체에게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되니까요. 앤 해서웨이와의 결혼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10년 뒤 셰익스피어는 런던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20대의 셰익스피어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혹자는 군인이 됐다고 해요. 작품에 군인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선원이 됐을 거란 얘기도 있고요. 바다 장면이 많으니까요. 작품 배경으로 이탈리아가 많이 나온다고 이탈리아를 갔다 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젊었을 때 시골에서 학교 교장으로 있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셰익스피어는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장녀인 수잔나는 결혼한 그해 여름에 태어났죠. 그리고 2년 후 쌍둥이인 햄넷과 주디스가 태어났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이제 어엿한 가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주하지 않고 글을 쓰기 시작했죠. 스트랫퍼드에서 소네트를 몇 개 쓰던 셰익스피어는 1580년대가 되자 런던으로 향합니다. 새롭고 활기 넘치는 전문 극장에서 일을 하게 된 셰익스피어는 영국 문학사에서 가장 눈부신 극작가가 되는 운명의 첫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1592년)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런던에서 배우이자 작가로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새로운 극장의 배우 단체에 합류했고 첫 작품인 베로나의 두 신사와 헨리 6세를 썼죠.
그리고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기성 문학인들은 놀라운 재능을 가진 이 젊은이에 대해 반감을 가졌죠. 로버트 그린은 알코올 중독으로 몸이 안 좋았지만 여전히 활동 중이었습니다. 그가 쓴 마지막 논평은 아주 신랄했어요. 한 푼어치의 재치밖에 없는 후회막심한 작품이라는 논평에서 그는 셰익스피어와 몇몇 다른 극작가들로 벼락출세를 했다고 비난했지요. 갑자기 출세한 까마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다른 새의 깃털로 장식을 하고 배우의 가죽으로 호랑이 심장을 둘러싼 채 운도 맞지 않는 시를 자랑스레 떠벌리죠. 제 딴에는 만능 제주꾼처럼 생각되겠지만 그래봤자 사실은 고작 시골 출신에 지나지 않아요. 그린은 셰익스피어를 돈에 하듯 쪼들리고 심술부는 작은 벌레라며 공격했습니다. 거기다 감사할 줄도 모르며 자기만 하는 소인배라며 신랄하게 비난했죠. 그린은 헨리 6세의 3부에 나오는 대사를 살짝 바꿨어요. 여인의 가죽으로 둘러싼 호랑이의 심장을 배우의 가죽으로 둘러싼 호랑이의 심장이라고 바꾼 것이죠. 그린의 이런 반격은 셰익스피어가 극작가가 됐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92년이 되자 셰익스피어는 이미 헨리 6세의 3부를 완성했고 극작가로서 자리를 굳히게 됐습니다. 그의 진로는 갈수록 탄탄대로였죠. 셰익스피어는 큰 성공을 거뒀어요. 셰익스피어의 초기의 작품 중에는 요즘에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헨리 6세의 일부가 있죠. 그 작품은 10,000명의 관객들에게서 눈물을 자아낸 성공작이었습니다. 최초로 대중들의 인정과 주목을 받은 것으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알 수 있었죠. 셰익스피어의 재능은 다양한 소재로 글을 쓰는 능력에 있습니다. 1590년대에는 시와 소네트, 극본으로는 초기 희극과 역사극을 썼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자신이 독창적인 희극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실수 연발은 로마의 희극을 근거로 쓴 거죠. 서정적인 희극인 베르나의 두 신사는 이탈리아의 소설을 기본으로 했고 아주 심각하고 유혈이 낭자한 비극 티투스 안드로니쿠스는 로마 초기의 역사를 많이 참조해서 썼어요. 젊은이가 쓰기에는 아주 야심적인 작품이었죠. 그리고 영국 역사극도 있었죠. 헨리 6세에 관한 작품이었고 그 뒤를 이은 리처드 3세는 이 시기에 절정에 이른 작품입니다. Now is the winter of our discontent made glorious summer by this son of York. And all the clouds that lowered upon our house in the deep bosom of the ocean buried. 셰익스피어는 연극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자 많은 귀족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는 사우스햄프턴 백작의 집단에 들어가게 됐죠. 1953년과 54년 셰익스피어는 비너스와 아도니스, 루크리스의 능욕이라는 시 2편을 써서 백작에게 바칩니다. 경에 대한 제 애정은 끝도 시작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작은 글로는 제 마음을 반도 표현할 수 없군요. 영국 문학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연가들 속에는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작품들 중 상당수는 시인이 젊은 사우스햄프턴 백작에게 바친 겁니다. 사우스햄프턴 백작은 그의 후원자였고 몇몇 학자들에 따르면 연인이었다고 합니다. 나 이제 그대를 여름날에 비하리까? 그대는 보다 더 사랑스럽고 보다 더 온화하오이다. 거친 바람은 5월의 꽃봉오리를 흔들고 여름은 오는 둥 가버린다. 당시 20대였던 사우스햄프턴 백작은 요즘 말로 하자면 동성애자가 아니었으면 양성애자였을 겁니다. 그의 주변에는 잘생기고 젊은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셰익스피어도 아름답고 젊은 백작의 외모에 매혹되어 사랑에 빠졌을 거예요. 소네트는 시를 쓰는 기술을 익히는 정교한 연습입니다. 기술적인 시죠.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는 그의 작품 중 가장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네트에는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백작을 향한 셰익스피어의 애정에 관한 거죠. 아마 푹 빠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자신보다 훨씬 젊은 백작을 아주 깊이 사랑했어요. 두 남자는 서로 연인 관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자도 있었는데 또 다른 시인이 백작의 사랑을 놓고 셰익스피어와 경쟁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기에 책으로 나온 소네트에서는 항상 흑발의 여인이라고 알려진 여성이 나옵니다. 내 애인의 눈은 태양과 같지 않아. 그녀의 붉은 입술보다 산호가 더 붉네. 흑발의 여인에 관한 소네트는 망상에 사로잡힌 사랑을 그려내고 있는데 시인은 그런 사랑 때문에 때때로 자신을 경멸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웠던 시인은 아주 격렬하고 본질적인 불행한 감정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붉고도 흰 장미는 보았지만 그녀의 뺨에 난 장미는 본 적이 없네. 내 애인이 내뿜는 숨결보다 향수 냄새가 더 향긋하도다. 시인은 아름다운 백작과 흑발의 여인에게 화가 난 거죠. 두 사람 다 믿을 수 없고 시인에게 불성실한 인물이었어요. 흑발의 여인은 아무 남자나 탈 수 있는 말이었고 못생기고 불쾌한 사람이죠. 하지만 유감스러운 건 소네트의 화자가 말하듯 나는 그녀에게 집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정년은 아주 아름답고 다정한 사람이지만 마음이 아주 변덕스러워요. 그러니 셰익스피어는 화자를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지만 자꾸 화를 내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거지요. 그러나 극장에서는 그를 자꾸 불러들였고 그때마다 더 많은 수의 작품을 요구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연극은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로선 아주 상업적이었죠. 셰익스피어는 최고의 작품을 써내는 작가였습니다. 당시 극장 측은 아주 많은 수의 대본을 요구했어요. 당시의 여러 증거를 보면 극장주는 작가들의 집을 방문해 대본을 독촉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보나마나 그런 부담감에 아주 민감했을 거예요. 그는 37편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20년간 런던에 살면서 쓴 거니까 꽤 많은 편이지요. 런던에 사는 동안 셰익스피어는 남들과 교류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연극에만 몰두했죠. 오전에는 리허설을 하고 오후에는 공연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었죠. 당시에는 종이도 사야 하잖아요. 당시 종이는 아주 비쌌어요. 그리고 양초나 등불이 있어야 보면서 쓸 수 있었겠죠. 전 셰익스피어가 대부분 선술집에서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술집에서 밥을 먹으면 자동으로 등불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집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었을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죠. 가족들은 스트래퍼드에서 따로 살았습니다. 그때 그가 새롭게 쓰고 있던 작품으로는 사랑의 헛수고, 로미오와 줄리엣, 한여름밤의 꿈이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배우 겸 극단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연극을 하는 기간에는 일주일 내내 불려다녔습니다. 당시에는 런던에서 스트래퍼드까지 말을 타고 달리면 2, 3일이 걸릴 때였죠. 하지만 당시 사순절 때는 40일 동안 연극 공연이 금지됐습니다. 셰익스피어의 결혼 생활은 애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품에서도 행복한 결혼은 별로 없죠. 시비아에 나오는 올신호 백작은 연상의 여자와는 결혼하지 말라는 충고를 합니다. Let still the woman take an elder than herself. So where's she to him? So sways she level in her husband's heart. Let thy love be younger than thyself, or thy affection cannot hold the bent. For women are as roses, whose fair flower being once displayed, doth fall that very hour. 1590년대의 런던은 심각한 전염병이 여러 번 돌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심할 때는 일주일에 1000명이 죽었죠. 증상이 나타났다 하면 70%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무사한 사람들은 도시를 떠났고 극장은 문을 닫았죠.
셰익스피어는 전염병이 퍼질 때마다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실과 런던시에는 전염병의 위협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극장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병은 거의 항상 도는 편이었지만 런던의 사망자 수가 일정 수준, 즉 일주일에 20-30명 정도가 될 때는 극장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거였죠. 당시 유명한 작가였던 토마스 데커는 런던을 휩쓸었던 전염병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공포와 혈관을 흐르며 내 몸을 뻣뻣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머리카락은 곤두서고 머릿속은 산소가 부족하다. 눈알은 소용돌이치는 눈물로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다. 시끌벅적했던 내 조국이 아픔으로 얼마나 찢겨졌을까를 생각하니 펜에서는 쓸개집보다 더 쓰고 음침한 잉크가 창백한 얼굴의 종이 위에 눈물처럼 떨어진다. 죽음에 매혹된 듯한 분위기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도 등장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의 묘지와 납골당 장면이나 햄릿의 묘지 장면이죠.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자신이 맞을 공포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1596년) 여름, 스트래퍼드에 있는 셰익스피어의 가족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8월은 셰익스피어에게 있어서는 잔인한 여름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끔찍한 일이 있었죠. 이 교회 명부에는 셰익스피어의 외아들인 햄넷의 장례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햄넷 필리우스 윌리엄 셰익스피어, 즉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아들 햄넷은 11살의 나이로 1596년 8월 11일에 땅에 묻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셰익스피어의 재산을 물려받을 집안에 남자가 없기 때문에 대가 끊기게 된다는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무슨 일을 했든 돈을 얼마나 벌었든 땅을 얼마나 갖고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게 사라진다는 거죠. Grief fills the room up of my absent child. Lies in his bed, walks up and down with me, puts on his pretty looks, repeats his words, remembers me of all his gracious parts, stuffs out his vacant garments with his form. 1590년대 후반이 되자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듯한 더욱 깊이 있는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아들 햄릿의 죽음에 영향을 받아서 햄릿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썼습니다. 그는 햄릿을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했죠. 그 애정이 대사에서 느껴져요. 정말 멋집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Whether it is nobler in the mind to suffer the slings and arrows of outrageous fortune, or to take arms against a sea of troubles, and by opposing, end them. 셰익스피어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우들은 런던 극장과의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못했죠. 이런 새로운 형태의 연예 사업을 거부한 시원로들이 극장을 타락하고 비도덕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은 셰익스피어의 극단은 낡은 극장을 무너뜨리고 템즈강 건너 남쪽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도박장과 매음굴이 가득한 사우스워크에 새 극장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새로운 글로브 극장입니다. 당시 가장 화려한 극장이었던 이곳의 공동 소유주 중에는 셰익스피어도 속해 있었죠. 그는 10%의 지분을 차지해서 상당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극장은 엄청난 갈채를 받았죠. 글로브 극장에서 공연한 첫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였습니다. 그는 극장을 위해서 배경 장면도 없고
아주 간단한 의상에 자연광만 필요한 극본을 써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단 하나의 도구, 즉 언어를 이용해서 완벽한 세상을 창조해낸 거죠. 셰익스피어의 언어에는 아주 시각적인 이미지가 많이 들어있고 등장인물의 세부적인 성격이나 무대의 방향 같은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관객들은 대사에 매혹되어서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상상했습니다. 예를 들면 햄릿의 시작도 그렇죠. 처음 6줄을 듣고 있다 보면 아주 늦은 밤에 추운 날씨가 상상이 돼요. 환한 대낮에 연극을 보는 관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죠. 셰익스피어의 공연은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간단한 무대에는 오로지 셰익스피어의 대사만이 울려 퍼졌죠. 당시는 여자 주인공 역할도 전부 남자 배우가 맡았습니다. 특히 유명한 여자 주인공은 아주 경험이 많은 남자 배우가 맡아 연기를 했죠. 간혹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의 역할 같은 경우는 아직 변성기를 거치지 않은 소년이 맡았어요. 셰익스피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나요? 아무튼 그리 중요한 역할은 아니었죠. 그는 한 소네트에서 자신이 맡았던 왕의 역을 노래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맡았던 왕의 역할은 햄릿 아버지의 유령 역이었습니다. 극 전반의 사건을 선동하는 역할이었죠. I am thy father's spirit, doomed for a certain term to walk the night. And for the day confined to fast in fires till the foul crimes done in my days of nature are burnt and purged away. 배우로서의 경험은 희곡을 쓰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배우의 감수성을 일으키고 상식적인 감각도 자극하죠. 그리고 연기력을 이용해서 등장인물의 성격을 묘사합니다. 재미있게도 자신을 시인이라고 했어요. 셰익스피어는 자신을 소개할 때 극작가나 배우가 아닌 시인이라고 했죠. 그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증류작용을 일으키고 응축된 경험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시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당대의 선풍을 일으켰던 셰익스피어의 언어는 영원한 영어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는 다양한 곳에서 따온 겁니다. 기존의 연극에서 가져오기도 했죠.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대부분의 작가들처럼 셰익스피어의 얘기는 완전한 창작 작품이 아닙니다. 버나드 시어는 셰익스피어의 얘기는 누군가 전에 얘기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건 버나드 시어다운 농담이지만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거의 전부 역사적 사실이나 이미 쓰여진 소설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니까요. 리처드 3세는 인기 있는 악인이고 헨리 5세 역시 다들 좋아했죠. 그러니 그 둘에 관한 연극을 만들면 잘 될 거예요. 거기다 셰익스피어가 신선한 재미를 덧붙인다면 더하겠죠. 햄릿을 또 다르게 각색해도 재미있을 거고요. 그러나 1600년대가 되자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삶을 더 깊은 통찰을 통해 관찰한 다음 깊이 있고 복잡한 작품을 써나갔습니다. 뛰어난 비극 햄릿을 쓴 그는 극작가로서 한창 물이 올라 있었습니다. 이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들이 나올 때가 되었죠. 제임스 1세가 영국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속한 극단의 배우들은 왕과 귀족들을 위한 궁정 배우가 되었죠. 셰익스피어는 당시 최고의 극작가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몇 년 전부터 문장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게 되었죠. 이 시기 셰익스피어는 극작가로서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1604년부터 1607년까지 셰익스피어는 오셀로, 맥베드, 리어왕 같은 훌륭한 비극을 써냈죠.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중에는 비극이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의 상상력은 비극적인 색채가 강한가 봐요. 특히 극 전체의 폭력과 긴장감, 그리고 인간에 대한 통찰력 덕분에 사람들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끌리는 겁니다. 셰익스피어 내부의 무언가가 그에게 내면의 여행 혹은 영혼의 성장에 관한 글을 쓰도록 부추긴 게 틀림없습니다. 좀 오래된 표현을 써서 표현하자면 그런 것이겠죠.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관심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죠. 예를 들어 오셀로에서는 오셀로의 질투를 아주 강렬하고 치열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리오 왕에서는 권력을 빼앗긴 늙은 남자의 고통에 대해 표현했죠. You see me here, you gods, a poor old man as full of grief as age, wretched in both, if it be you who turn these daughters' hearts. Against the father, fool me not so much to bear it tamely. Touch me with noble anger, and let not women's weapons water drops stain my man's cheeks. No! You unnatural hags! I'll have such revenges on you both that all the world shall... 사람들은 단순히 늙은이의 비극을 다루었다는 점 때문에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을 심오하고 가치 있는 비극 작품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리어 왕이 훌륭한 비극인 이유는 저런 문제를 표면으로 드러내기까지 작가가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깊이 고민을 했기 때문이죠. 셰익스피어는 일관된 분노를 보여줍니다. 아주 특이하죠. 리어 왕이 그 예가 되겠군요. 그러나 소심한 햄릿 왕자는 어떻죠? 햄릿은 극 전체를 흘러가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셰익스피어는 분노에 대해서 아주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비극 작품을 통해 그의 성격이나 내면의 생각 혹은 숨겨진 감정에 대해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극중 장면을 통해서 인간이 처한 상황을 반영해냅니다. 햄릿을 예로 들어보죠. 오피리아의 죽음을 슬퍼하는 햄릿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도 인간인 이상 고통과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죠. 중년이 된 셰익스피어는 딸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면은 후기 작품으로 갈수록 두드러집니다. 그는 페리클레스, 심벨린, 겨울 이야기나 태풍에서 딸을 염려하는 아버지 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제임스 1세 시대에 쓰여진 문학 중에 가장 위대한 비극이자 감동적인 작품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건 리오 왕이 될 것입니다. 리오 왕의 비극은 오로지 딸과의 문제로 야기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오 왕이 마침내 코델리아가 얼마나 소중한 딸인지 깨닫게 되면서 이 작품은 감동적인 결말을 맞게 되지요. I know not where I did lodge last night. Do not laugh at me. But as I am a man, I think this lady to be my child. Cordelia. 아마도 그가 마지막으로 쓴 태풍의 등장인물 프로스페로를 통해 우리는 말년의 셰익스피어를 가장 정확히 볼 수 있을 겁니다. 프로스페로는 연극 중에 일어나는 향연을 위해서 가명극을 벌입니다. 바로 이럴 때 가명극을 만든 프로스페로와 극적 즐거움이라는 비극 작품을 창조해내는 작가 셰익스피어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프로스페로는 마법의 힘을 가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결말에 가서는 그 마법을 포기하는 인물이죠. 그는 마법책을 불태워버리고 예전처럼 평범한 인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Our revels now are ended.
These, our actors, as I foretold you, were all spirits and are melted into air, into thin air. And like the baseless fabric of this vision, the cloud-capped towers, the gorgeous palaces, the solemn temples, the great globe itself, yea, all which it inherit, shall dissolve, and like this insubstantial pageant faded, leave not a rack behind. We are such stuff as dreams are made on, and our little life is rounded with a sleep. 1613년 여름, 글로브 극장이 사라지고 맙니다. 헨리 8세를 공연하던 중 불이 나 모두 타버렸죠. 새로운 글로브 극장이 세워지지만 셰익스피어는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화재가 일어나자 그는 은퇴하고 고향 스트랫퍼드로 돌아갑니다. 은퇴한 셰익스피어는 부유했습니다. 가문도 세우고 사업가와 지주로도 성공했죠. 그는 스트랫퍼드에서 두 번째로 큰 집의 주인이자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런던 홍등가에서 힘겹게 살던 시절은 다 잊혀진 듯했죠. 그러나 그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도 없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유서를 보면 분노를 느낄 수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자신이 죽고 난 다음 벌어질 일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죠. 셰익스피어는 1616년 초에 유서를 처음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기 얼마 전 유서의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데 자신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장녀인 수잔나와 사위인 의사 존홀에게 준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다른 딸인 주디스나 부인에게는 상속권을 남기지 않았어요. 아내 앤에게는 스트랫퍼드 집에 있는 것 중 두 번째로 좋은 침대를 유산으로 남겼다는 내용을 보면 가족 사이에 불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서는 대충 막 쓴 것 같았어요. 언어의 사용에 그렇게 민감하고 언어를 이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성의 없고 되는 대로 썼다는 건 뭔가 좀 이상하죠. 아내에게 두 번째로 좋은 침대를 남긴다는 내용은 사회적 위치로 봤을 때 침대가 배우자에게 남길 만한 것으로 적당한 것 같지만 결혼 생활 동안 그 둘이 감정적으로 가깝지 못했다는 걸 나타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셰익스피어는 예전 극단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게 그만 화근이 되고 말았죠. 그는 고열에 시달리다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일에 세상을 떠났고 1616년 4월 25일 52의 나이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죠. 아마 그가 마지막으로 쓴 글은 자신의 묘비문일 겁니다. 친구여, 제발 부탁이니 여기 묻은 흙을 파내지 말아주오. 이 묘석을 아끼는 이에게는 축복이, 나의 유고를 건드리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니.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작품이 출판되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생전에 엉성한 사절판으로 나온 건 있지만 공연 도중에 급하게 받아 적느라 틀린 게 많았죠.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그가 죽은 지 7년 후 1623년 처음으로 전집이 출간됐습니다. 친구들과 동료 배우들이 힘을 모은 결실이었죠. 셰익스피어의 가장 냉정한 비평가이자 경쟁자이며 친구였던 벤 존슨이 전집 출판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습니다. 벤 존슨은 셰익스피어에게 바치는 글을 썼죠. 셰익스피어에게는 아마도 가장 큰 선물이었을 겁니다. 존슨은 셰익스피어를 부드러운 셰익스피어, 에이번의 아름다운 시인이라고 불렀죠. 전집에 있는 시들은 셰익스피어에 대한 찬사입니다. 그중 가장 훌륭한 것은 벤 존슨의 셰익스피어를 찬양하며라는 시이죠. 셰익스피어는 당대가 아닌 만대의 시인이었다는 글귀가 유명합니다. 예술가가 다른 예술가를 찬미하는 감동적인 시이죠. 사랑하는 작가이자 대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그가 남긴 작품을 기억하며
고백하건 그대의 글은 너무나 대단해. 인간과 여신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네. 시대의 영혼이여, 갈채여, 기쁨이여, 무대의 신동이여. 그대는 무덤이 없는 기념비며 그대의 글이 살아남는 한 예술의 생명도 이어지리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읽고 칭찬을 하리니. 전집이 없었다면 우리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전집의 36편 중 18편은 전에 출판된 적이 없었죠. 하마터면 맥베드, 시비아, 태풍 같은 걸작들이 영원히 사라질 뻔했습니다. 1899년 셰익스피어의 연극이 처음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허버트 비어봄 트리가 존 왕을 맡았습니다. 그 후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수많은 영화와 TV 드라마로 만들어졌죠. 어디든지 그의 작품은 최고의 극장에서 성황리에 공연됩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주인공을 맡는다는 건 배우에게는 최고의 영예죠. 리처드 버튼, 엘리자베스 테일러, 로렌스 올리비에, 오슨 웰즈, 존 길거드 경, 케네스 브레너 등이 셰익스피어의 주인공을 맡았던 최고의 배우들입니다. 400년이 흘렀지만 셰익스피어는 여전히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스트래트퍼드 어폰 에이번에서 저희가 공연을 할 때 무대 뒤에서 그런 경험을 수백 번도 넘게 했죠. 그런데 극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아주 심오한 것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야기와 언어로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건 다른 어떤 극작가라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무대는 단순했기 때문에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무대에 오르면 원래의 의도보다 더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끊임없이 변신합니다. 새로운 무대 형식이 시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셰익스피어를 가장 위대한 극작가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의 연극은 아주 풍부하죠. 그의 작품은 다른 어떤 작품보다도 연기를 통해 흥미진진하고 풍부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그의 대사는 결정적인 고백과도 같습니다. Some are born great. Huh? Some achieve greatness. What says that? And some have greatness thrust upon them. Heaven restore thee. Remember who commended thy yellow stockings? Stop it. And wish to see thee ever cross-gartered. Cross-gartered? Oh, go to. Thou art made if thou desirest to be so. Am I made? If not, let me see thee a servant still. Why, this is very midsummer madness. 셰익스피어는 언어를 아주 교묘하게 다룹니다. 그의 연극의 주제는 거창하면서 사소하기도 하며 보편적이며 특별하죠. 그가 글 속에 담아내는 사랑, 죽음, 행복, 슬픔, 질투, 미움은 인종과 국가의 구분도 없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단순한 시인이 아니라 뛰어난 만담가이며 타고난 이야기꾼이고 극작가입니다. 셰익스피어는 항상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때에도 마치 물과 공기처럼 존재하고 있죠. To die, to sleep, to sleep, perchance to dream. Aye, there's the rub. For in that sleep of death, what dreams may come, when we have shuffled off this mortal coil, must give us pause.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여전히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작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바로 그가 세계에 남긴 유산입니다.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서 4월 26일 세례를 받았죠. 교회 명부에 적힌 그의 라틴어 이름은 윌리엘무스 필리우스 요하네스 셰익스피어였습니다. 당시엔 세례식을 생후 3일째 날에 했으니 셰익스피어는 성 제오르지오 날에 태어난 것이죠. 그가 태어난 해 스트랫퍼드엔 심각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다 목숨을 잃었죠. 죽은 자들의 이름은 이런 16세기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교회 명부의 여백에는 이렇게 라틴어 메모가 있죠. 해석하자면 여기서 역병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사망자 수는 7월과 8월로 갈수록 더 많아져요. 9월엔 그 수가 가장 많았죠. 그해 연말이 돼서야 전염병이 사라졌어요. 셰익스피어가 살아남은 건 가히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존과 메리 부부의 세 번째 아이이자 장남이었습니다. 두 누나들은 어렸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났죠. 셰익스피어는 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처음 학교 갈 때는 아주 번창했지요. 아버지 존은 스트랫퍼드로 오기 전에는 근처에 있는 스니터필드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제법 큰 농사를 짓다가 이사를 온 뒤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존 셰익스피어는 장갑과 가죽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영리했던 존은 사채업과 모피 무역을 통해 돈을 벌어 지방의 유력 인사가 됩니다. 결국 스트랫퍼드시의 치안관까지 오르죠. 가 있죠. Come on, my fellows! Either a tart I'll take him for a Volsky, and he shall feel mine edge! 셰익스피어가 극장에 처음 흥미를 느끼게 된 건 해마다 스트랫퍼드를 찾아오는 유랑극단 때문이었죠. 유랑극단은 선술집이든 시장판이든 상관없이 연극과 노래를 선사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어릴 적 근처 캐닐워스 성에서 성대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캐닐워스는 레스터의 백작이자 처녀 여왕 엘리자베스의 구혼자인 로버트 더들리경의 성이었죠. 더들리경은 여왕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연극이나 음악, 춤을 볼 수 있는 축제를 마련했던 겁니다. 당시의 윌리엄의 나이는 11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축제는 워낙 유명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당연히 존도 윌리엄을 데려갔겠지요. 이런 행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런 유년의 기억 덕분에 셰익스피어가 희곡을 쓰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한여름밤의 꿈에도 오베론이 성에서 벌어진 화려한 축제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셰익스피어는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무역 사업이 갈수록 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이죠. 이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사라진 세월이라고도 하죠. 셰익스피어의 학창시절 말기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주장은 Blow, winds, and crack your cheeks. Rage! Blow, you cataracts and hurricanes. Spout till you have drenched our steeples, drowned the cocks.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는 지금까지도 최고의 극작가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가 쓴 희곡이나 시,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는 서구 문화의 정수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현재에도 살아있습니다. 400년이 지났지만 그를 능가한 이는 없었죠. 그의 언어는 여전히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Life's but a walking shadow, a poor player that struts and frets his hour upon the stage and then is heard no more.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인간의 경험과 내면 세계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를 살았던 그 자신의 삶은 신비에 쌓인 채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죠.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살던 시대는 영토 확장과 전쟁, 탐험, 그리고 발견의 시대였습니다. 영국은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었죠.
엘리자베스 1세는 단호하고 명확한 이상을 갖고 영국을 번영의 절정기로 이끌었습니다. 그 당시는 영국에서 아마 처음으로 영어에 대한 자부심을 갖던 때였을 겁니다. 바로 그때 셰익스피어라는 천재가 태어났던 것이죠. 셰익스피어는 1564년 봄에 태어났습니다. 스트랫퍼드 어폰 에이번 시내에 있는 윌리엄의 어머니 메리는 활달하고 지적인 여성으로 윌무코트의 농가 출신이었습니다. 어린 윌리엄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 신앙심이 아주 깊었습니다. 당시 시골 사람들은 여름에는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고 겨울에는 5시에 일어났습니다. 셰익스피어도 그때 일어나서 부드러운 전과 풀을 이용해서 세수와 양치질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버지에게 아침 인사를 하며 세수를 잘했나 검사를 받았죠. 목요일에는 아버지와 함께 자게 갔습니다. 아니면 학교에 가서 몇 시간씩 수업을 받았죠. 존 셰익스피어가 시에서 차지한 지위 덕분에 윌리엄은 학교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길고 아주 어려웠죠. 셰익스피어는 영어를 라틴어로 또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학교에서 고전 작품이나 라틴 문학을 많이 읽었어요. 예를 들어 오비드의 비현신 얘기는 셰익스피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였죠. 아마 8살쯤 됐을 때 실제로 라틴어로 말을 했을 겁니다. 라틴어로 말하지 않을 때는 매를 맞는 게 학교의 규칙이었죠. 우리는 오비드라고 하면 아주 지루한 고전 작가로 느낍니다. 고전이라고 하면 재미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오비드는 흥미진진한 작품을 써서 셰익스피어의 마음에 폭력과 낭만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심어주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로마 위인들의 생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영향력이 보이는 작품에는 줄리어스 시저나 앤토니와 클레오파트라, 코리올라누스 14살, 15살쯤 학교를 관두고 아버지의 장갑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연습생이 되었을 거라는 거지요. 쇼털이라는 이웃 마을에는 후에 셰익스피어의 아내가 될 앤 해서웨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앤은 셰익스피어보다 8살이 많았고 셰익스피어가 18살 때 그의 아이를 가졌죠. 그들은 서둘러 1582년 11월 28일자로 된 혼인 허가서를 받았고 6개월 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교회 재판소에서는 셰익스피어 부부에게 혼전 성행위에 대해 죄를 물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하얀천을 입고 교회 안에 서서 전체 신도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죠. 셰익스피어 부부에게만 민망한 일이 아니라 가문 전체에게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되니까요. 앤 해서웨이와의 결혼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10년 뒤 셰익스피어는 런던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20대의 셰익스피어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혹자는 군인이 됐다고 해요. 작품에 군인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선원이 됐을 거란 얘기도 있고요. 바다 장면이 많으니까요. 작품 배경으로 이탈리아가 많이 나온다고 이탈리아를 갔다 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젊었을 때 시골에서 학교 교장으로 있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셰익스피어는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